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 창의 인성 진단 검사를 실시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창의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검사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신다든지 학부모들하고 상담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래 사회, 그다음 특히 오늘날 사회를 창의 인성 중심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 인성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의 인성 진단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검사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거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점을.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드는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형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고 했더니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떨 거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 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할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 인성 진단 검사는 바로 지식 기반,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에서 미래 사회는 창의 중심의 사회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창의 인성은 어떤 단순한 어떤 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지적, 인성적 차원까지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요소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거든요. 그 보편적인 능력을 인지적 능력, 정의적 태도, 환경적인 요소로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하나의 먹고 사는 덕목에 해당되는 창의 인성을 증진시킨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적에 맞추어서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미래 사회에 요청하고 있는 창조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학교가 이제 그 창의 인성을 통해서 창의 인재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특성이 있고요. 특히 어떤 창의성이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인지적 측면에 만 먹혀져 있다면 이 검사는 이로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성적 차원, 환경적인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이 검사의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 창의인성을 잘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발휘하려고 한다면 가장 코어적인 부분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배경 지식이라는 기초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의 인성의 이 검사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인지 영역, 그 다음에 정의 태도 영역, 환경적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인지 영역에는 그 아이들의 어떤 독특한 특성들, 그 다음에 아주 자신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창성이나 동창성이나 그 다음에 종교성이나 그걸 일으키게 하는 어떤 기초적 지식이나 배경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는 꾸준히 하려는 인내심이라든지 호기심, 열정, 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 영역은 가정적 환경, 그 다음 학교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율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위 점수는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위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위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 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 하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원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모든 점수들은 이 정상분포 곡선을 따르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 중심 경향성이더라. 모든 점수는 이런 중심 경향성인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만 뜰 뿐이지 모든 점수들은 이런 중심 경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뭐 하려고 했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T점수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을 뭐로? 50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어시험을 봤더니 아니면 내가 언어 능력에서 20문항을 냈어요. 그래서 20문항을 냈더니 아이들의 평균이 몇이냐면 평균은 몇 개를 맞아요? 11개를 맞아요. 그럼 이 11개 맞은 점수를 뭐로? 50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T점수 50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합의 평균이 뭐냐면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4점을 더하면 몇일까요? 15점. 15점에 해당되는 사람을 60으로 바꿔라. 그리고 4점을 빼니까 몇 점이에요? 7점이죠. 7점에 해당되는 40으로 바꿔라. 이렇게 SD와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바로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 같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34%, 34.23%, 34.13%로 이렇게 뭐 했더라? 들어가 있더라. 중심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애들을 딱 조사해 보면 중심 경향의 몇 퍼센트가 모이더라?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일반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T점수 40에서 그 다음에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34%, 여기 34%, 84%가 여기에 68%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36%나 여기에 56%나 거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백분율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점수는 이렇게 봐라. 그래서 T점수는 40과 50점을 뭐로 봐라? 보통으로 봐라.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40은 14%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결핍되어 있죠. 이래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했을 때 40에서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아, 보완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건 개선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알맞는 어떤 개선적 프로그램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0 이하 이것은 2.2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진시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점수 60에서 70은 뭐예요? 약간 높다 이 말이에요. 14%밖에 그 아이들은 없어요.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가요? 좀 이쪽에 상에 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소리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쪽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했을 때 능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너무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적절하게 융화될 수, 다른 사람을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70 이상인 사람은 100명 중에서 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 T점수와 백분율에 따라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아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매우 특이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수 30점 미만인 사람들은 매우 낮으니까 뭐 해라? 아까 말했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T점수 30에서 49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아 40에서 69점에 있다는 뭐 하는 거다?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은 좀 높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네 스스로가 너를 통찰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높다. 72장은 매우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하다라면 내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인식하고 내 그 특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상 분포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점수가 T점수 점수가 30 이하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 다음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39점 사이는 뭐가 됐다? 약간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T점수 40과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내가 특히 40에서 50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T점수 60과 69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성격적인 특성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영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특성이다. 그러나 성격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생활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들은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기억해주고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심리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해석, 구체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능력에 있어서의 기초 지식, 배경 지식, 종교성, 독창성, 유창성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인지 능력을 50으로 봤을 때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이 최소한 50 이상이 됐을 때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관심 있이 봐야 될 것은 이 기초 지식과 배경 지식이 이 두 영역이 다 이쪽에 와 있느냐, 이쪽에 와 있느냐, 이쪽에 와 있느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 있다라 할지라도 이쪽에 와 있는 학생이 이 유창성이나 그 다음에 융통성이나 독창성이나 종교성이 이렇게 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꾸준히 가지 못할 방법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초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계성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 지식과 배경 지식이 이 두 가지 다 최소한 50 이상이면서 이 유창성이나 독창성 이 부분도 50 이상이 되는 이런 아이가 아주 잘 발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들의 기초 지식과 배경 지식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에 따라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적극적인 보완이 요구되고요. 이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치료적이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일수록 이 지금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해 주고 지도해주고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을 가기 전에 보시면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이 육각형에 해당한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가야만이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이 잠깐만 정보를 제공해도 뭐 하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으로 점점점 적어지는 아이일수록 이는 아이들로 실패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를 잘 모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점수가 적게 이렇게 모이는 아이일수록 뭐 하도록 해주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동기를 유발해 주시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수 있을수록 아주 그 아이의 의식적 수준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의 수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요? 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태도 영역 프로파일입니다. 자, 정의 프로파일에서는 호기심과 인내심과 열정과 동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0 이상만 돼도 그런 충분히 이 그 창의적 태도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내가 꾸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동력. 그러면 이런 인내심을 가지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동기에서 목표, 책임을 질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내심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목표를 만들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성취감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기심이 여기에 떨어져서 없는 아이들에게는 뭘 해줘야 될까요?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는 것들 이게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이 적극성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실패라든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꾸중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안 해준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이 아이들일수록은 뭐예요? 가정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측정해 가고 그 다음에 가정 중심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의욕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목표를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작은 관심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호기심이나 인내심이나 열정이나 동기가 점수가 이렇게 낮을수록 이건 불안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일수록 성취감, 자신감을 가지면서 어떤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 의식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넓게 갈 수 있도록
뭐야죠? 꾸준히 실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 같은 경우 딱 보면 호기심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를 갖도록 해 주신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 환경, 그다음 학교 환경에 대해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환경은 대충 봤을 때 40에서 60 정도면 무난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의 환경일수록 뭐냐면 관계성,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도 상호작용이 교사하고 선생님, 학생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일수록 인간적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인위적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일수록 선생님들이 부모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문제를 수용하고 따라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거고요. 학교에서도 뭐 때문에 아이가 교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쪽의 점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아이들은 꾸준히 이것들을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의 인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면 될까?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능력을 아이들을 이제 요인별로 뭐 하려면 증진시키려면 먼저 뭐 하기 시작할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찰하고 유심히 탐색하고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해보기 이런 부분들을 해주신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기 그래서 이미지를 늘 해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하게 되면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고 호기심이 되고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속성들에 따라서 보험주와 분류해봄으로 해서 기초 지식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글을 읽고 요약하고 중심 내용 파악을 하면서 배경 지식이나 기초 지식들이 향상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볼펜도 제작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꼭 이렇게만 쓸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하면 뭐 할까요? 독창성이나 융통성들이 뭐 할까요? 신장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물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관찰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 인지 능력이 증진될 겁니다. 특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이 뭐 때문에 안 되는가를 뭐 해보도록 해보는 거. 자기가 탐색하고 증명해 보도록 하는 거.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이렇게 써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뭐 할까요? 창의적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태도와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환경 진을 하려면 뭐 할까요? 정의적 태도와 그 다음에 환경을 하려면 뭐 할까요? 배경 지식을 증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도록 해줘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의 어떤 정의적 태도의 부분들은 다 가정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교사나 선생님이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그 아이하고의 그 다음에 수용적, 그 다음에 공감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구조를 좀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이 환경 구조는 인지적 환경 구조인데 특히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가고 교사가 아이 수준에 따라가 주면서 같이 그 아이에게 뭐 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촉진제 역할. 그래서 안내자, 촉진자적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다라고 아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한테 목표를 갖게 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을 하도록 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방법을 하게 된다면 인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하고 얘기하고 나면 꼭 너는 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러면 말 바꿔서 해봐. 양종국이는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를 3번 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쓰신다라면 아이들은 바로 환경과 그 다음에 정의적 태도의
뭐 할 수 있도록 아주 증진시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이런 이제 검사 도구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요? 바로 미래 사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지적, 정의적, 항의적인 문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뭐하고 개선시키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줘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의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만 바꿔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척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조사하고 어떤 기초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아이들이 관심과 동기가 나오고 호기심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방은 제2의 창조다라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섭렵하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창의 인성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창의적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주신다면 여러분의 제자들은 보다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니다. 감사합니다.